사랑은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놀라움이며 애착은 매일의 삶 속에서 짜이는 연결망이었다. 부모나 가족 지원, 전문가들은 아이를 최대한 품에 안아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빠르게 독립시키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고민했다. 이른 시기에 공동보육이 자립을 돕는지 혹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게끔 울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피부, 접촉과 촉각의 효용, 그리고 과도한 의존 없이 질높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들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부모들은 아이의 발달 흐름에서 실수하지 않으려 정보를 찾았고, 때로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개별적인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들의 수렴은 아이의 자율성 발달을 돕는 선택의 지침이 되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은 신체적 근접성이 아이의 자율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한 그룹의 어머니들은 아기 침대를 사용했고, 다른 그룹은 만보계가 부착된 아기들을 착용해 아이를 최대한 몸에 밀착시켜 돌봤다. 생후 13개월이 된 아이들의 탐색 행동을 관찰하자 몸에 더 자주 밀착되어 자란 아기들이 부모와 떨어져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거나 타인을 만날 때 더 편안한 모아리 났대요. 자라나는 탓하던 사람이 돼.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영유아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자율성, 형성, 흐름과 대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이를 주로 등에 업어 키우는 문화권의 심리운동 발달 양상이나 오래전 존 볼비가 연구한 애착 유형의 효과와도 괴를 같이 했다. 빈번한 신체적 근접함은 아이가 독립하는 흐름에서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로 남았다. 1930년대 정신과 의사 존 볼비는 행동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살폈고, 전후에는 세계보건기구의 임무로 그 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당시 연구자들은 영유아에게 위생과 식단 같은 물리적 조건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부모와 떨어진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특히 수감된 어머니와 분리된 18개월 아기들을 관찰한 사례에서 생리적 욕구만 충족된 아이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잃고 활력을 상실하며 심각한 쇠약 상태에 빠져 상당수가 사망에 이르렀다. 신생아의 욕구를 단순히 생리적 차원으로 보던 시각은 이러한 연구들을 거치며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먹고 사는 것만큼이나 타인과 닿고 만지는 관계적 근접함이 개인의 건강과 발달에 필수적인 심리적 기초가 되었다. 따뜻한 신체 접촉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열쇠로 작용했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어머니가 아이를 피부에 밀착시켜 품는 캥거루 케어 방식이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저체중아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출산 후 지속적인 피부 접촉을 권고했다. 전 세계 산부인과에서 이 방식이 널리 시행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지만, 최근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중심으로 미숙아와 어머니의 접촉을 돕는 환경 조성이 늘어나는 대표가 젊다고자의 실세다. 2019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센서 기술 변화를 다루었다. 기존의 복잡한 케이블을 없앤 비침습적 센서의 도입은 부모가 아이를 더 자주 품에 안고 피부를 맞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신체적 접촉은 아이가 성장 흐름에서 겪게 될 미래의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 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아이가 자라면서는 부모의 따뜻한 목소리 톤만으로도 신체 접촉과 유사한 안도감과 안전함을 느꼈다.
이후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잦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긍정적인 의도를 지각하는 것만으로 관계적 친밀감과 웰빙을 경험했다. 삶의 행복과 의미를 묻는 여러 조사에서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 같은 타인과의 관계를 가장 빈번한 답변으로 꼽았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갈구하게 되는 관계적 친밀감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반면 모든 연령대에서 느껴지는 고독감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했다. 관계적 친밀감은 인간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심리적 욕구로 자리 잡았다. 예슬로가 설계한 피라미드 모델은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 소속감, 사랑, 자존감, 그리고 자아 실현에 이르는 심리적 욕구의 층위를 보여주었다. 존 볼비와 그의 연구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안전한 애착 관계가 삶의 동기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토대임을 밝혀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생존을 위한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타인과의 신체적 근접성을 본능적으로 갈구했다. 어머니의 가슴을 향해 스스로 기어가는 영화의 모습은 이러한 접촉의 프로그래머를 보여주었으며, 르네 스피츠는 이것이 단순한 식욕 충족 이상의 관계적 욕구임을 하나 강조했다.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쾌감은 뇌에서 옥시토신, 오피오이드, 도파민을 분비시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려는 행동을 강화했다. 특히 옥시토신은 신뢰와 평온한 상호작용을 돕는 애착 호르몬으로 작용했다. 출산 흐름과 수유 시기에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아이가 품에 안기고 달래지며 요람에서 흔들리는 등의 적응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아버지의 경우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아이와의 애착 형성을 도왔고, 이러한 호르몬의 작용은 신체적 밀착을 거쳐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밀어올렸다. 부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영하는 접촉을 갈구하는 신경계가 억제되며 탐색 의지와 주의력 저하를 지나 점차 우울 증상 쪽으로 밀려갔다. 신체적 분리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한 공포 시스템이 과활성화되어 아이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 대신 오직 안전한 자리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에만 몰두했다. 보호자를 찾기 위해 울음과 비명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은 오직 신체적 접촉과 이로 인한 옥시토신 분비로만 진정되었다. 품에 안기고 흔들리며 충분한 신체적 근접성을 경험한 아이들은 이후 불안이 적고 관계 맺기 능력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관계적 욕구에 적절한 응답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서는 양가적인 행동이 나타났다. 메리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어머니와 아이의 분리와 재해를 반복 관찰하며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아이들의 애착 유형과 기능 이상 여부를 측정했다. 메리 에인스워스는 관찰을 통해 아이들의 애착 유형을 3가지로 구분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 주변을 탐색하고, 어머니가 돌아오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다시 놀이에 집중했다. 이러한 모습은 부모와의 유대가 강할수록 아이가 환경을 더 자율적으로 탐색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안정적인 애착이 곧 자율성의 기초가 됨을 증명했다. 반면 불안형 아이들은 어머니가 떠날 때 피하며 무관심하게 반응했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에게 다가가 안정을 찾으려 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반응성에 따라 애착 유형을 강화하며 자신과 타인, 그리고 관계에 대한 내부 작동 모델을 형성했다. 이렇게 구축된 심리적 도식은 이후 가까운 이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인간은 유연한 적응력을 지녔다. 한쪽 부모와의 관계가 건설적이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행동장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부모 모두와 신뢰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에도 조부모나 교사, 대부모 같은 다른 성인과 신뢰를 쌓으며 발달상의 이점을 얻었다. 무조건적인 애정과 지지를 보내는 특정 인물은 아이가 역경에 맞서고 회복하는 힘을 주는 회복 탄력성의 튜터가 되었다. 모든 인간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적응,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러한 적응 능력을 발휘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부족한 안정감을 채우기 위해 스포츠팀이나 지역, 사회청소년, 집단, 종교단체 같은 사회적 그룹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다. 실제로 어린 시절 회피형 애착을 보인 이들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갑작스러운 종교적 귀의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공동체 구성원과의 공유를 통해 관계적 결핍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실제 주변 인물보다 TV 속 배우나 드라마 캐릭터 같은 비인간 대상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파라소셜 관계에 더 많이 몰입하는 파라소셜 관계에 대사단 나프라만 그래야 이는 주변 사람과 신뢰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일종의 보상작용이었다. 어린 시절 형성된 기본적 안정감은 이후 타인과 맺는 관계의 편안함을 결정했다. 성인기 커플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안정형 애착을 가진 이는 상대의 필요를 고려하며 적절한 거리를 좁혔다. 반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이는 과도하게 밀착하려다 상대에게 거부당하는 상황을 겪었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이는 관계에서 물러나 마음을 닫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애착 양식은 삶의 경험을 통해 변화하기도 했다. 루마니아 고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설에 남은 아이들보다 위탁 가정으로 보내진 아이들이 성인과 더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연인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반응을 보이며 반응을 배려할 때 정서적 안정감이 강화되며 안정형 애착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아이에게 애착 관계는 추위를 피하는 난로와 같아서 충분한 온기를 얻은 아이는 안심하고 주변 세상을 탐색하며 자율성을 키웠다. 신생아가 생존을 위해 채운 유지를 위한 물리적 접촉을 갈구하듯 인간은 성장하며 물리적 온기를 정서적 온기로 대체하며 신뢰와 평온함을 얻었다. 신생아를 두꺼운 옷으로 감싸는 것보다 피부를 직접 맞닿게 했을 때 체온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부모와 떨어져 체온이 떨어지는 현상은 접촉을 갈구하는 일종의 경고 신호였으며, 피부 접촉이 충분할 때 아이의 울음은 잦아들었다. 아이가 자주 안기면 버릇이 나빠질까 걱정하는 주변의 시선에 부모들이 망설이기도 했지만, 품에 안아 달래는 행위는 아이가 삶에 대한 신뢰를 이루는 사회성을 키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은 물리적 접촉을 넘어 심리적 온기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실제 신체적 온기와 유사한 평온함을 주었다. 그르노블 알프 대학의 한스 이즈만은 실험을 통해 실내 온도를 높인 공간에 머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낯선 타인에게 더 큰 친밀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기에 셔팅했다. 달고 사람의 따뜻함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온기와 연결되어 신체적 조절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황에 놓인 성인들의 체온이 떨어지는 반면, 세심한 이가 곁에 있을 때는 위협 상황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줄어들었다. 제임스 코안의 실험에서 여성 참가자가
발가락에 무작위 전기 충격을 받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뇌는 생존이 걸린 위기처럼 강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신뢰하는 파트너가 손을 잡아주자 공포와 관련된 변형기의 활성화가 낮아졌으며 낯선 이가 손을 잡았을 때는 이러한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적 접촉은 통증을 견디는 힘을 주었고 특히 파트너 간의 맥박과 호흡이 일치할수록 통증 수치는 더 크게 감소했다. 고통받지 않는 이에 심장 박동에 맞춰 심박수가 동기화되면서 신체적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신체적 동기화는 생리적 조절을 넘어 정서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부모와 영화의 관계에서는 생리적, 정서적, 행동적 수준의 동기화가 함께 나타났다. 시선을 교환하거나 비슷한 표정을 짓고 동시에 소리를 내는 행동적 동기화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났으며 심장 박동의 일치와 같은 생리적 동기화는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아이의 감정에 공명하는 정서적 동기화는 부모의 가용성이 전제되어야 했다. 부모는 아이를 자신과 다른 독립적인 정신체계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며 아이가 보내는 신호와 욕구를 파악해 적절히 응답하는 멘탈라이제이션 능력을 발휘했다. 이는 아이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행동을 조종하는 흐름이었다. 이러한 부모의 역량은 아이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토대가 되었으며 부모 스스로가 분노나 짜증 같은 않고 스스로를 조절하며 반응하는 힘이 되었다. 부모가 가용성을 갖추면 아이는 부모의 모습에 공명하며 평온함과 유한을 경험했다. 정서적 전염의 원리에 따라 주변인의 진정된 감정은 아이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생리적, 행동적 동기화는 안정감과 일관성을 제공하며 아이를 진정시켰다. 특히 어머니와의 정서적 동기화는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었고 아버지와의 동기화는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켰다. 어머니는 슬픔이나 공포, 분노 같은 어려운 감정의 조절을 도왔으며 아버지는 기쁨이나 놀라움 같은 즐거운 감정이 나타나도록 이끌었다. 한편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의 과업 중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흐름이 뒤따랐다. 일정표를 채운 많은 긴급한 일들이 정작 삶의 가치나 목표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으나 자녀를 돌보는 중요한 일은 정작 일정표에 기록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긴급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 중요한 것을 잊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신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마음 훈련을 위한 명상과 마음 챙김의 실천은 불안한 생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에 머물며 타인에게 시선을 돌릴 여유를 만들었다. 잠시 자리에 앉아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감각이나 현재의 호흡을 살피고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는 단순한 흐름이 이어졌다. 무언가를 바꾸려 그보다 판단 없이 관찰하며 나타나는 감정과 감각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매달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연습이 반복되었다. 하루에 몇 차례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개인의 고민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곁에 있는 사람과 관계에 맺을 수 있는 정신적 가용성이 길러졌다. 부모의 신체적 접촉을 통한 생리적, 정서적 조절은 아이가 좌절이나 분노를 다스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는 토대가 되었다.
부모가 제공한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아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관계적 역량을 점진적으로 발달시켰다. 이러한 장기적 효과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2주 동안 인기적 관찰 기간 동안 대조군보다 우수한 생리적 기능과 적은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수면의 질이 더 높았으며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했고 자기 통제 능력도 더 높았다. 정서적 안정감은 관계의 밀접함에서 비롯되며 이는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생후 3개월에서 9개월 사이 부모와 아이 사이에 나타난 정서적, 행동적 동기화 수준은 훗날 아이의 공감 능력과 정서 조국력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었다. 아버지와 이러한 동기화는 청소년기의 관계의 역량을 강화해 공격적인 행동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삼각, 동기화의 순간들 또한 관계의 기술의 발달을 죗매시켰다. 동기화란 상대의 감정과 행동을 지각하고 이해하며 그에 맞춰 자신을 조종하는 일을 가리켰다. 정신적 여유가 충분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흐름은 아이뿐만 아니라 배우자, 친구, 동료와의 교류 속에서도 실제하며 공감 능력을 높이고 공격성을 낮추는 가능하다. 되었다. 되시다. 부모는 신체적 근접성을 통한 조절을 넘어 아이의 정서 조절, 아이가 분노나 슬픔을 느낄 때 부모가 건네는 관심과 위로는 상황을 마주하는 힘이 되었으며 스스로 해결하게 둔 것보다 부모가 개입해 도울 때 더 잘 발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부모는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쓰임새를 설명하며 함께 이겨내는 법을 보여주었다. 분노, 슬픔, 공포, 기쁨 같은 감정 그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비로소 위협이 된다. 공포는 회피를, 분노는 자기 주장이나 불의에 맞서는 행동을, 기쁨은 활동의 지속을 알리는 신호로 작동했다. 성인의 정서적 조절은 아이가 주변 환경과 학습에 더 몰입하게 하며 적응력을 높이는 자산이 되었다. 품에 안겨달라는 식의 초기 의존성은 발달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색 행동과 자율적인 대처 능력의 바닥을 다졌다.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의 지지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먼저 배운 뒤 점진적으로 스스로 감당하는 흐름을 통해 획득되었다. 안정적인 애착은 이러한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꽃피우겠으나 부모의 반응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관계에서는 자율성 발달이 더뎌졌다. 서구 사회에서는 자율성을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 독립성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정서적 안정감이 확보될수록 자율성은 더 자연스럽게 습득되었다.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은 자신의 선택이 행동의 기원이 되고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며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는 감각을 의미했다. 그랬다. 이는 단순히 운이나 타인의 명령에 따르는 태도와 대조되었다. 자율성의 발달은 스스로 선택한다는 감각, 일상적 과업을 수행하는 유능감, 그리고 집단 내에서 수용되고 인정받는 사회적 관계감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축으로 얹었다. 이 욕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관계적 친밀함과 자율적 탐색 사이의 균형이 중요했다. 부모가 아이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거나 주도하면 아이는 통제받는다고 느껴 금지된 행동을 통해 자율성을 증명하려 했다. 반대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아이를 밀어내며 독립을 강요하면 아이는 오히려 성인에게 더 강하게 밀착하며
탐색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가 자율성과 관계적 친밀함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욕구에 세심하게 반응했을 때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 행동들은 줄어들었다. 이는 문화와 상관없이 아이의 발달에 필수적인 보편적 욕구였으며 가정과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 충족되었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자유를 느끼도록 실험과 발견을 독려하고 성인이 대신 해주는 대신 일상의 과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흐름이 연애야 잘했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함께 자리 잡았다. 아이 스스로 성을 쌓거나 소중해 보이는 돌을 캐내고 나무 이름을 익히는 것처럼 작은 규모라도 직접 목표를 세우고 선택하는 흐름에서 자율성이 나타났다. 씻거나 잠드는 일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행동일지라도 왜 그 일이 중요한지 충분한 설명이 곁들여졌을 때 아이는 그 상황을 납득하며 스스로 움직였다. 반면 아무런 설명 없이 강요되거나 통제되는 경험은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정서적 친밀함은 성인의 따뜻한 관심과 일관된 행동, 비판 없는 신뢰와 교감의 시간 속에서 충족되었다. 차가운 거리감이나 배제, 감정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판단은 아이의 근본적인 애착 욕구를 가로막는 벽이 되었다. 과업을 수행할 때 성인이 대신 해주는 대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어려움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을 때 아이의 유능감은 높아졌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려 성인이 개입하거나 단순한 일이라며 재촉하는 태도는 아이의 유능감을 떨어뜨렸으며 불분명한 지시와 성인의 조급함은 아이가 올바른 수행 방법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능력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아동의 발달과 학습 흐름에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인식되었으나 정서적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학교 현장에서 때때로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의 따뜻한 관계가 학생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불안과 우울, 비행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났다. 100여 건의 학급 경영 연구를 종합한 결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질은 학습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업 성취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었다. 사회적 유대 욕구가 충족될 때 학생의 학습 동기와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학급 병행 방식은 교육 흐름의 수정이나 평가 방식의 변화보다 학업 성취에 2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교실 내에서의 관계적 친밀함은 교사와 학생의 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며 학생의 관점을 경청하고 학생들의 반응과 관찰 결과에 따라 교수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모습 또한 학생이 존중받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교과, 외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공식적인 대화 역시 협력과 친밀감을 높이는 요소가 되었다. 교실 문 앞에서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맞이하거나 수업 시작 전 긍정적인 일상을 공유하는 짧은 시간, 혹은 학교 밖에서 거둔 스포츠나 예술적 성취를 축하하는 격려의 말들이 학습에 대한 몰입을 돕는 관계 토양을 만들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협력적 관계는 느슨한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기대치에서 비롯되었다. 교사가 학생의 잠재력을 믿고 요구 수준을 높게 설정했을 때 학생들은 스스로를 유능한 존재로 인식했다. 명확한 목표와 지침 아래에서 교사는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도움 요청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정교한 설명과 지원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였고
학습에 유용한 역량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몬테소리나 발도르프 같은 대안교육에 보호막이 사회라는 경쟁 세계로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모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졸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안교육을 받은 이들은 일반 교육과정의 학생들보다 고등교육 진입 후 더 높은 행복감을 보였으며 불안이나 우울의 증세가 적고 학업 성취도 또한 이는 보호받는 환경이 의존성을 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 낯선 상황에서도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자립이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통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의 연구들은 안전한 관계 속에서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울 때 오히려 자율성이 더 잘 발달한다는 기제를 밝혀냈다. 이러한 관리적 역량은 타인과의 질 높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학습에 대한 몰입과 성취로 이어졌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의 안녕이 학급 운영과 학생의 동기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학생의 성장과 성공이 교사에게 직업적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모 호혜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에 기대어 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자율성과 사모이존성 사이의 균형을 잡게 했다. 스스로 선택의 주체라는 감각이 확고할 때 타인의 지지는 구속이나 유아화가 아닌 긍정적인 사모이존으로 인식되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이러한 지원을 상대가 수동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한 흐름으로 받아들여 안심했다. 결국 관계적 친밀함은 자율성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고 자립심을 키우는 토대가 되었다.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균형점을 찾는 흐름은 신체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인지, 신경과학 연구는 인간이 애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공유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지받고 인정받으며 타인과 가깝다고 느끼는 긍정적인 관계는 미국에서 진행된 학부생 대상 조사에서도 가장 행복한 상위 10%의 학생들은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질은 자존감과 위기 대처 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적절한 지지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낮춰 유해물질 섭취나 과식 같은 문제 행동을 줄이는 적응력을 높여주었다. 관계의 질은 모든 연령대에서 필수적인 보호막이 되었다. 관계의 질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위험 행동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는 가족의 형태나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에 좌우되었다. 학교 생활에서도 학생이 느끼는 소속감과 교사 및 동료와의 친밀함 그리고 공정한 대우가 보호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교사와 가깝다고 느끼는 경험은 학교 적응력과 학습 동기, 학업적 유능감으로 이어졌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던 청소년들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사회적 유대감은 삶의 만족도와 회복 탄력성을 결정짓는 핵심이었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부재할 때 찾아오는 사회적 고립감은 삶의 의미와 의욕을 앗아가며 성인 사천, 위험을 예측하는 지표로 남았다. 반면 충분한 사회적 지지는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보호 효과는 구직자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증 질환 아동의 부모, 사별한 이들과 학생 등 다양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베트남항을 9년간 추적한 결과 사회적 관계가 적의적 관계가 적은 이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함에도 사망 위험이 3배나 높았다. 관계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측면이었으며 혼자 살더라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부부로 살지만 사회적 참여가 없는 이들과 비슷한 사망 위험도를 내난제했다. 혼자 닦았다 가렵듯이 이상의 유대 관계를 가진 이들이 바이러스 주입 후 감염될 확률이 4배나 낮았다. 셔터네 탔다. 땡떠네 카레. 긍정적인 관계는 생리적 조절 능력을 높여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안정적인 애착 관계 속에 신체적 근접함은 정서적 균형과 빠른 스트레스 회복을 도왔다. 말기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기적인 대화 그룹을 통해 유대를 쌓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적으로 2배 더 오래 생존했다.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 운동 부족이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과 비견될 만큼 결정적이었다.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낼 때 나타나는 생리적 불균형과 수면장애, 부정적 감정의 증가는 뇌의 공포와 통증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배제 경험과 괴를 나는 나체했다. 석재 나이션 같이 했다. 객관적인 고립 상태와는 별개로 스스로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 건강 위험을 높였다. 명상 여행을 떠나거나 지친 부모가 휴식을 위해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는 시간은 사회적 소외감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특별히 관계 기술이 부족하거나 교우수가 적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 감정은 점차 자신을 위축시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나눴다. 장애는 또 다시 알레시간다. 안정과 소속감, 사랑이라는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는 웰빙 지수를 낮추고 자기 조율 능력을 떨어뜨려 술이나 담배 같은 유해 물질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더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만으로 치매 위험이 높아졌으며 알츠하이머 발병률은 2배까지 증가했다. 모든 생애 주기에서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삶의 고비들은 타인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지속적인 웰빙을 결정짓는 여러 경로가 존재하지만 이는 언제나 관계의 질과 연결되어 있었다. 어려운 사건을 겪으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변의 긍정적인 응답은 관계의 친밀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지지는 장애물을 단순한 고난이 아닌 변화의 기회나 도전으로 바라보게 했으며 체념 대신 능동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도왔다. 긍정적인 사건을 공유하는 것 또한 촉매제 역할을 하여 행복감을 증폭시켰다. 한 실험에서 친구와 함께 긍정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본다고 믿은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쾌락과 관련된 뇌 부위가 더 활발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 정서는 관계의 질을 높이고 다시 웰빙을 증진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타인의 격려와 신뢰, 열정은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냈고 이는 곧 자신이 유용하다는 느낌과 삶의 의의로 이어졌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부터 이웃 간의 상호부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연결의 질은 건강과 자아실현의 결정적 요소였다. 어려운 상황에서 받는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사건 속에서 가까운 이들이 주는 촉매제는 전반적인 웰빙으로 이어졌다. 타인의 긍정적인 시선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았고 누군가 나의 능력을 믿어준다는 사실은 내면의 자원을 더 잘 인식하게 만들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상대의 역량과 자원에 대해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향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능력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과거의 유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묻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 질문에 답하는 흐름에서 개인은 자신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찾아냈다. 가까운 이의 존재는 위협적이거나 극복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을 도전 과제로 바꾸어 놓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삶의 우연한 사고들에 맞설 신뢰를 주었고 해결책에 대해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원과 과업을 나누며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아의 확장으로서 일상의 적응력과 행동력을 높이는 토대가 되었다. 인간은 본래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목표와 노력을 나누는 협력 방식에 능숙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과업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컴퓨터 작업 중 특정 생각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오류가 늘어났지만 관계적 친밀감은 노력을 지속하게 하는 데 됐다. 샤버칼 시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에너지가 많이 드는 행동에 더 깊이 몰입하게 했다. 뇌의 작동 방식 또한 긍정적인 상호의존을 지지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정신적 상호의존 상태가 되면 뇌는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안녕과 성공을 돕는 방향으로 반응했다. 상대의 필요와 욕구, 계획에 주의를 기울이는 개방적 태도는 상대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지지적 태도는 대개 상호회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움으로 되돌아왔다. 과거에는 지나친 친밀함이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나약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부모가 아기를 너무 자주 안아주지 말아야 한다거나 교사가 학생과 너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그 이해였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이러한 믿음과 다르게 나타났다. 아기를 충분히 안아줄 때 아이들은 더 건강하게 성장했고 교사가 학생과 정서적으로 가까울 때 학습 효율은 더 높아졌다. 신체적 접촉이라는 물리적 온기와 심리적 거리의 좁혀짐이라는 정서적 온기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였다. 특히 아이들에게 이러한 유대감은 심리적 발달과 배움의 토대가 되었다. 주변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이는 성장의 속도가 더뎠다. 아이의 자립심을 키우는 흐름에는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격려와 더불어 언제든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는 지지와 사랑이 함께 놓여 있었다. 성인에게도 타인과 맺는 사회적 유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탱하는 원천으로 작동했다. 이러한 연결감은 일상의 행복을 높였고 삶의 역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단단한 힘을 남겼다. 끝에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이를 세심하게 돌보는 일이 삶의 근본적인 과제로 남았다.